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 시간에 5대 정멸복음 얘기했는데 5대 정멸복음 다 가보신 분? 네. 원래 불자들은 5대 정멸복음이 성지순례식으로 다 가봅니다. 저도 다 가봤고요. 하나하나 한번 알아봅시다. 통도사는 그 여러 가지로 그냥 1대 저 5대 복음에서 또 3대 따지고 1대 따지거든요. 자기들끼리는. 통도사는 그 중에 그냥 베스트죠. 삼보사찰도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장율사가 신라로 건너와서 가장 먼저 세운 절인데 거기는 구룡지 9마리 절의 전설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절집의 천건 설화에 용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론 뭐 종교는 따지지 말라고 제가 전제 조건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반대 세력, 저항 세력, 기득권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불교는 외래 종교예요. 토속신앙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소리야, 삼신령님이 최고지, 그 위에 뭐가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지금도 왜 이상한 교가 들어오면 우선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뭐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교리적으로라든지 그 어떤 습관적으로 기득권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유해서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뭐 9마리 용이 있었는데 3마리는 하늘로 올라가다 죽고 5마리가 골짜기로 숨어서 그 동네 거기 이름이 오령곡이고 1마리는 눈이 멀었는데 자기가 끝까지 여기 지키면서 살 테니까 남아있게 해주라 그래서 거기 대운전 옆에 조그만 연못 거기에는 1마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연못 가운데 건너가는 다리가 항용교예요. 용이 항복한 다리야. 그런 스토리를 알고 그 글자를 보면 재미있는데 거기 아무리 봐도 용이 없더라고. 근데 그 뜻은 그런 식의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또 삼국 유사나 이런 거는 보면은 신라 왕실에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용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구테타라든지 왕의 반대 세력이라든지 다 그런 거를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도사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정멸복음의 시작 절집이기도 하려니와 삼보사찰 불법 승에서 불을 상징하죠.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법은 해인사 8만대장경이 있고 승은 16국사 송광사가 승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나오죠. 사명대사가 진신사리 중 일부를 그 정암사라든지 이쪽 북쪽으로 많이 옮겼다. 그 통도사에 가면 그 검은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비석에 진신사리만 옮긴 이야기가 또 거기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 이야기는 허황되게 지어냈거나 전설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순환을 겪은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상원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좀 전에 제가 상원사는 결국 월정사의 큰 바운다리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대산이죠. 중국의 5대산을 그대로 갖다 적용한 겁니다. 우리나라 산 이름에 불교 지명이 많아요. 봉우리도 그렇고 무슨 봉. 그래서 자장율사가 그 자기가 중국에 가서 만났던 5대산을 생각해서 여기도 진신사리를 모셨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다. 상원사는. 또 한동안 조선에서는 엄청 고생을 한 절인데 여기에 세조의 전설이 있죠. 등에 그 피부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문수보살이 등을 닦아줬다. 그리고 너 어디 가서 임금의 등을 만졌단 말을 하지 마라 했더니 그 동자승이
임금님은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직접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잊기 전에 얼른 화가와 그 조각가를 불러서 그리게 하고 깎게 했는데 그림은 남아있지 않고 그 깎은 건 남아있어서 지금 상원사에 있는 문수 동자상이 그거다 하는 이런 전설이 전해오고 있죠. 근데 그 세조의 등을 닦아준 건 다른 절에도 많아요. 그래서 세조가 여러 군데 다니기도 했거니와 그 법주사에도 있어요. 법주사도 가면 세조길 걸어 법주사도 그 복천함에 실제 왔거든요. 학조대사가 막 모시고 와서 법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도 세조가 목욕한 그 자리가 있고 반야사도 아마 있는 것 같고 등등 우리나라 많은 절에 그 이런 스토리는 있습니다. 법흥사는 조금 영월에 있는데 사자산 법흥사인데 요거는 사실 약간 스토리가 약해요. 법흥사가. 왜냐하면 이것도 흥령사를 창건을 했는데 자장율사가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그래요. 당신이. 그랬는데 여기 사자산문 구산선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그냥 인정은 해. 구산선문의 하나고 5대 정멸법문이 하나인데 사실은 맥이 끊어졌었어요. 그랬다가 1902년이니까 거의 일제강점기 다 돼서 비구니 스님일 거예요. 아마. 그분이 저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법흥사라고 절문은 다시 걸었는데 흥령사 그 당시에 그 연결성이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5대 정멸법문 중에 이쪽 절이 조금 그건 약합니다. 정암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만호탑 그 보수 요번에 국보로 올라갔죠. 정암사는 비극의 절이야. 왜냐하면 자장일사가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근데 문수보살이 나를 찾아와라 어디로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이 수다사 이 옛날 이름이 수다사예요.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찾아왔어요. 근데 문수보살이 보살의 형복으로 왔어야 되는데 남루한 옷차림에 거적대기에다가 죽은 개를 싸서 안고 와서 자장을 만나자고 하니까 자장이 그 당시 말하면 그 절에서 큰 스님이잖아. 그 밑에 있는 상좌나 그 심부름하는 애들이 네가 뭔데 우리 큰 스님을 만나느냐. 이거 중간에 잘해야 돼요. 야 그래도 가서 얘기는 해봐라. 지금 누가 왔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잘해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장 네가 네 아상을 깨지 못해서 결국 나를 만나지 못하는구나 그러고 가만히에 죽은 개를 휙 던졌더니 그렇게 빛나는 사자로 변해서 그 사자를 타고 사라진 거예요. 문수보살은 사자 타고 다니잖아. 그래서 동자승이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막 자장이 뛰어나온 거예요. 앞불사 그랬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자 보좌를 타고 빛을 발하면서 가버리고 자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죽었는데 뼈를 석혈에 안쳐 화병으로 죽었을 거야. 화병. 그게 이게 안 터지겠어요? 터지지. 그걸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평생을. 근데 조금 더 이어지는 전설은 옛날 그 큰 스님들은 아마 유체 이탈도 자유자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나갔다 올 테니까 내 육신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간 거야. 그랬는데 그대로 육신은 있는 거죠. 죽은 듯 자는 듯. 근데 다른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제자들을 보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스승이 돌아갔으면 격에 맞게 장례를 치러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다비를 치렀다고. 또 이런 전설도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졌구나. 뭐 이렇게 자장의 소리가 들렸다. 아무튼 자장은 해피엔딩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리신앙을 들여온 자장의 엔딩은 새드무비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만호석
그다음에 금대봉, 은대봉에 금탑, 은탑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 산 뒤로 금대봉, 은대봉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봉정암은 뭐 잘 아시지만 봉황이 사라진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죠. 해발 1244m. 이것도 백담사의 산중 암자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백담사보다는 봉정암이 더 유명하죠, 그죠? 엄청 높은데 가장 높은 절은 법계사예요. 1450m. 지리산 천왕봉 아래에 있죠. 근데 여기는 올라가기 오히려 쉬워. 함양인가? 글로 가서 무슨 경남 무슨 연수원까지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연수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산 타면은 뭐 2시간 안에 올라가요. 법계사. 거기서 1시간 안에 천왕봉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백담사부터 시작을 하면 백담사에서 그 영실암 지나서 그 길도 멀고 거기서 산 타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당일치기는 또 서울서 가야 되는 거리들 계산하면 거의 1박 2일 잡아야 봉정암 가서 하루 자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설은 자장율사가 금강산에는 어디다 모실까 찾았더니 봉황이 안내해서 거기다가 모셨다. 그리고 원효대사 얘기부터 쭉 근대 설정스님 뭐 유명한 스님이죠. 다 지금 봉정암은 전에 그 대웅전이 좀 작았어요. 거기도 불상이 없고 이렇게 봉정암 그 탑이 보이게 이렇게 창문을 해놨는데 그 대웅전 말고 조금 더 위에다가 엄청 크게 다시 졌습니다. 제가 2번 가봤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건봉사, 도리사, 용현사 플러스 셋해서 지금은 8대 정멸보궁이 우리가 제일 그 스탠다드로 인정하는 정멸보궁 절집들입니다. 해서 사리신앙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계의 정멸보궁, 5대 보궁, 8대 보궁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8대 보궁 한번 다 가보셔요. 봉정암 빼고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봉정암이 제일 어렵고 법계사도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절도 가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이제 장이 바뀌죠. 자,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고려대장경입니다. 고려대장경. 해인사에 모셔진 고려대장경을 그냥 통칭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해인사에서 그 브로셔를 나눠주면 이 사진이 꼭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진 넣으면 안 돼. 이거 가면 못 봐요. 이거 전에는 볼 수 있었어. 심지어 들어갈 수도 있었고 들어가지 못해도 문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동안은 그 판각 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다 지금은 또 이렇게 쫙 정해진 코스로 들어가서 보고만 나오게 하는데 이 안을 안 열어주고 그냥 익히면 뭐 엿보듯이 보게만 하고 그러는데 그 대장경 경판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방문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고려대장경은 세계유산입니다. 대장경 건물은 문화유산이고 팔만대장경 경판은 기록유산이에요. 세계유산 2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국보죠. 당연히 국보. 요거는 고려대장경 국보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개의 국보 장경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니까 아무튼 국보입니다. 세계적인 우수 작품이죠. 세계의 보물. 중국 송나라 때부터 해서 8만 대장경을 가진 나라는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사실은 8만 대장경을 만들어야 갔잖아. 그걸 뭐 사오거나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오탈자 없이 정확하다 그러는데 오탈자를 찾아냈죠. 제가 지금 숫자는 조금 틀리는데 187자인가 오탈자가 나왔어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팔만 대장경을 CD-롬으로 전산화했거든요. 저 경판만 이제 보존할 수 없어서 그 과정에서 찾아낸 오탈자가 187자인가 그래요. 이게 공식 기록입니다. 전체 글자 수로는 52만 자인가 그렇대요. 그 중에 180자가 오탈자면 그건 뭐 거의 없는 거죠. 0.00 몇 프로더라고 확률로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진짜. 오탈자 없이 정확하다. 다 새긴 건데 그게 칼로, 조각칼로 파낸 거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팔만대장경은 고려 말에 100년간에 걸친 무신정권 때 만들어진 문화작품이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말로 하면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문화작품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최씨들, 특히 100년 중에서 이 최씨 정권 60년인데 이 최우 때에 이르러서 아주 그 최씨 정권의 하이라이트면서도 이 사람은 약간 자기 아버지 최충원의 보다는 착한 그 액션을 많이 취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친을 아버지가 뺏은 그 재물을 주인들한테 나눠주고 임금한테도 받지. 임금은 허수아비지만 또 흥왕사에 황금 200건 13칭탄 막 이런 시주를 많이 아끼지 없이 하고, 이 사람은 이규보가 쓴 책에 보면 신품사현 신의 솜씨로 붓글씨 쓰는 4명에 꼽힌 사람입니다. 신라의 김생, 그리고 고려의 유신, 탄현, 최우가 들어가요. 그 아이러니한 거야. 그 무시무시한 군사정권, 무신정권 하에 그 집권자가 그런 또 문화적인 데 배려를 해서 팔만대장경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참 믿거나 말거나인데, 물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대개 이렇게 배웠죠. 그 외세 침략, 특히 그 당시 거란, 몽고 이런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배웠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있었죠. 그 다보탑에서도 나오고 등등 뭐 했지만 실제로 세계 최초의 팔만대장경이 송나라 때 만들어서 우리가 들여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님 사후에, 그러니까 생전에 글로 된 게 없다가 사후에 결집을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제자들이 글로. 그게 불경인 거예요. 그래서 4차 결집까지 해서 불경이 완성됐다고 통상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불교적인 집결체가 불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거나 탑을 만드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불경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불경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것은 최고의 학問이고 최고의 공덕이, 그 이상의 공덕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도, 이런 역효과도 있는 거죠. 외세가 침략을 하니까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아주 종교적인 그런 어떤 타이틀을 내걸고 민심을 모으기에 좋은 거죠. 단결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2번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초조대장경은 몽골이 침입 때 황룡사가 불타버렸듯이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렸어요. 민족반역자 홍아무개, 이거 제가 실명 아는데 안 밝힐래요. 홍씨가, 여기 홍씨 있죠? 연자제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왜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구 부인사에 모셔놨는데 몽골 군들이나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임진왜란도 그렇고 뭐든지 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침략을 해서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걔네들이 어떻게 알아? 부인사에 팔만대장경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걸 안내를 한 거예요. 거기 있다고. 그래 거기 가서 불 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몽고군 앞잡이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대장경판을 불질렀고, 그 역사를 배우다 보면 그런 거가 사실 더 화가 나요. 일본 놈보다 일본 놈 앞제비 순사가 더 나쁘잖아,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병자호란 때도 보면 용골 때 마골 때 이런 애들이 사실은 몽골 애들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북방 그 국경 마을에서 반세력이 돼가지고 글로 넘어간 그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최초적 대장경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조 대장경입니다. 다시 만든 대장경입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만드는데. 자, 그럼 대장경은 뭐냐? 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담아 놓는다는 거예요. 넣어놓는다, 장. 그 경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경은 우리가 삼장법사라 그러잖아요. 삼장이야. 삼장은 뭐냐면 경율론이에요.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에서 삼장이죠. 그래서 삼장법사는 특정한 어떤 스님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한반도에서 신라가 됐든 백제가 됐든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가는 스님,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스님은 불법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구법승이죠. 구법승. 법을 구하러 가는 스님. 이꼬로 그 스님 중에서 또는 그렇게 가서 법을 구해서 오죠. 또는 거기서 이미 법을 잘 알고 법을 전하러 반대 방향으로 오죠.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이 한반도 쪽으로. 이거는 전법승, 법을 전하는 스님이에요. 그 다 이걸 잘 아는 거죠. 이거를 경율론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삼장법사는 그 삼장을 잘 안다는 뜻이지 어느 특정 스님, 사명대사, 무슨 홍법대사 이렇게 특정 인물의 명칭이 아니고 저런 것을 두루 잘 아는 그런 스님이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삼장법사는. 그걸 이제 서유기라는 그 중국 소설은 물론 현장법사를 모델로 한 거지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은 우리가 말하는 불경이죠.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아니면 그냥 일반 중생들한테 가르친 말씀은 경입니다. 경. 나한테 얘기하면 이제 소기의 경일기다. 그 경입니다. 경. 율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부처님 제자들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전에 그 선종 쭉 맥을 얘기할 때 그 청규라 그랬잖아요. 청규, 규칙. 일부작, 일부식.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요 율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문파에서도 규정이 있듯이 여기서도 해야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그 결집에서 그걸 가지고 파가 나눠졌다 그랬잖아. 11시, 12시 넘어서 공양을 먹는 게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파가 나눠진다니까요. 옛날에 부처님은 안 드셨어. 10시, 11시에 맞이 공양 하잖아요. 사시공양. 맞이 드시고 그 뒤에는 하루 종일 안 드셨어.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남방불교예요. 북방은 거기서 왜 달라졌느냐. 그 바이샬리가 상업이 발달한 도시거든요. 전에는 공양을 나가면 아침에 탁발을 나가면 쉽게 공양을 받아왔는데 상인들은 아침에 문도 안 열어. 문을 열어도 가게는 밥을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돈이나 이런 걸 금부치나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거기서 파가 나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를 논한 게 율이에요. 율. 지켜야 되는. 노는 경이나 율이 글자가 딱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를 한 번 더 해석해야 될 일이 있거든. 그게 이제 주석이죠. 주석. 경과 율을 다시 한번 주석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옛날에는 그걸 바구니에 담았대요. 그래서 세 개의 광주리 트리피타카라고 산스크리트에서는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경이라고 안 하고 전자까지 쓰는 것은 말씀경의 법전자 주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해석까지. 뭐뭐뭐뭐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뜻이다. 이게 경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지구상에
변하지 않는 원칙은 없다. 원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남녀 칠세 부동석 그럼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오히려 변해요. 근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제가 경이라고 그랬죠. 경. 불경도 그렇고 성경, 그건 다 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경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변하면 경이 아니지. 그건. 성경이 됐든 불경이 됐든 그거는 변하면 안 된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부처님 말씀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40 몇 년이야, 부처님이 44년이야? 그렇게 설법을 하고 다니셨는데 글로 남긴 게 없다. 그래서 80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안 되겠다. 이걸 글로 남겨야 되겠다. 자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폐엽경이라는 게 이 페다라, 그 다라수 나무 잎에다가 쓴 게 그래서 폐엽경이죠. 처음에 거기다가 새겨가지고 먹을 잎인 게 이제 폐엽경입니다. 칠엽꿀, 왕사성이 이제 라즈기르인데 라즈기르는 영어식 표현이고 왕사성을 한자로 뜻을 해석한 건데 같은 도시입니다. 그 라즈기르라고 인도에 있는 도시인데 상업이 아까 발달한 곳이라고 했죠. 거기에 칠엽꿀이라는 약간 야트막한 한 1,200고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칠엽 7개의 굴이 있어요. 나뭇가지처럼 들어가는 구멍은 3개인데 안에 들어가면 또 2개, 3개 갈라지고 그래서 칠엽꿀이야. 제가 저길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저게 중간에는 지진이 나서 막혀가지고 지금은 7개가 아닌데 근데 지진 기록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야 다. 거기서 마하가섭이 이제 부처님 수제자잖아요. 500비구를 집합을 시켰어. 그리고 여시암은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500이 맞다. 그러면 글로 적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닌데 그러면 다시 논의하고. 그래서 통일된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경하고 율하고 노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한 걸 우리가 대장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넘어올 때는 대장경이 미처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경을 가지고 온 거는 필사본, 이게 받아 적거나 누가 쓴 글씨로 된 그런 거를 가지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도 우리가 뭘 쓰다 보면 글자 한자 딱 틀리고 막 이런 경우 한자는 더더군다나 획 하나 틀리면 뜻이 달라지거든요.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글은 오히려 오탈자 하나 있어도 크게 안 틀리는데 한자는 확 틀립니다. 그리고 또 보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돌이나 이런 거에 먼저 생겨요. 그 MBC인가 KBS에서 그 특집 프로 보면은 실크로드 쭉 한번 보셔요. 진짜 재밌는데 그 실크로드 상에 보면은 석굴 돌에다가 새긴 경판이 나와요. 그 보존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석경이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인쇄할 필요가 생겨서 목판, 나무판을 새겨서 인쇄 원판을 만드는 거죠.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그 얘기입니다. 1차 결집. 그래서 제일 머리 좋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부처님 평생의 시자예요. 시자. 비서실장이야. 그러니까 늘 부처님하고 같이 있고 부처님 생각을 읽고 있어. 부처님 한 얘기 다 기억해. 머리도 좋아. 그러니까 안한이 나서서 여시암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뭐라고 맞소 그러면 적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불경을 다시 글자로 옮기게. 그래서 불경은 여시암문으로 시작을 한다. 500명이 모여서 전부 동의해야 글자를 옮겼는데 그 인도의 그 왕이 1000명분 식사를 스님이 500이면 또 시중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옷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집하면은 나라에서 왕이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못해요. 7개월간. 그럼 예산이 얼마가 들겠어?
우리가 저런 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 그냥 500명이 뭐 모여서 회의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큰 행사예요. 아까 저 8대 정멸부 건봉사 있죠. 건봉사에 가면 제가 못 가본 게 딱 거기 하나에 건봉사에 등공대가 있어. 뒤에 등공. 원래 건봉사 자체가 민통선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건봉사 자체를 못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건봉사는 그냥 해제를 해가지고 건봉사까지 쉽게 들어가는데 그 뒤에 등공대는 여전히 민통선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할 군부대가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알기로 조건이 10명 이상의 단체로 가야 되고 뭐 등등 있어요. 혼자는 안 되고. 그 등공대가 뭐냐 하면 거기 우리 통상 100일 기도하죠. 그 10배가 뭐야? 1000일 기도하잖아. 1000일 기도면은 3년 되나? 대략? 만일 기도 있어. 만일 기도. 만일 기도하면 27년이에요. 그 등공대가 만일 기도한 장소야. 내가 거기 가보고 싶어가지고 몇 번 출하에다가 못 갔는데 남겨놨어 아직도. 예를 들어서 그 만일 기도한 스님이 20명인지 50명인지 내가 지금 숫자는 조금 헷갈려요. 그냥 기록을 나중에 보시고 아무튼 그냥 20명이라고 잡고 20명이 만일 기도하면은 그 후방 병 지원이 얼마나 많아야 돼요. 밥 27년이니까 밥 해 먹어야지, 뭐 추우면 불 떼야지, 뭐 옷 지어줘야지, 또 뭐 그 할 수 있게끔 막 갖춰 그런 게 다 돼야 그 만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기도가 끝나는 날 하늘로 올라갔다죠. 스님들이. 그 자리를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 아직. 그런 식으로 이것도 1차 결집, 2차 결집은 요건 100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부처님 열반하고. 그리고 2차 결집은 약 100년 뒤에 700명에 8개월간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이 행정 지원이라고 보급 지원이 없으면 못해요. 이게 700명이 7개월간 8개월간 하는 거를 다 대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왕이 국왕이 그 정도의 불신과 포용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차 결집까지는 대략 불교 관련된 데서 공인을 하는 결집이고 5차, 6차는 조금 뭐 그냥 소개는 제가 하는데 약간 그 저기 미얀마 쪽에서 너무 자기들 얘기고 이런 식의 그 반응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집의 의미는 이런 거를 말을 합니다. 지금 팔만대장경 설명하면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팔만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을 글로 옮긴 거를 인쇄한 건데 글로 남아있질 않았다고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글로 남긴 과정이 결집이다. 결집에서 합송, 같이 똑같이 읊어야 통과가 됐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요거 5차 결집이라는 거 약간 신빙성은 없지만 뭐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미얀마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석탑형으로 생긴데 이렇게 돌판이 하나씩 있어요. 이게 다 불경을 새긴 거야. 석경이야, 석경. 이게 729개가 쭉 있어요. 석탑같이. 그 안에 하나씩 있어. 그래서 일명 돌에 새긴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이다. 아까 돌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1859년이니까 대략 우리는 뭐 영정조 이후네. 그래서 승려들이 석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2400명이 6개월 걸린대. 이걸 다 읽으려고. 뭐 대단한 역사죠. 역사. 큰 이벤트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글자화되기 시작한 불경, 부처님 말씀이 대장경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북송 칙판 대장경이 그 시초예요. 이 칙자가 들어가면 임금이나 황제가 시켰다는 겁니다. 칙사 그러면 임금이나 황제가 보낸 사신을 칙사. 똑같아요. 칙. 임금이 황제가 시켰다. 그래서 송나라 대략 요때 11년간 완성을 해서
중국이 대장경을 번역해서 성공을 했다. 현장법사의 역할이 여기에 개입이 됐겠죠.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된 거지. 번역을 했으니까, 한역을 했으니까, 한자 번역을. 그래서 한자 문화권 최초의 불경이 정리가 됐고 간행이 됐다. 그래서 칩자는 황제의 칙령이다. 그래서 뭐 그냥 요거 상식으로 대략 5천여 권의 한자 문화권 최초의 목판 대장경인데, 고려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만든 지 8년 만에. 근데 이게 중국에 없어. 우리나라도 금나라가 왕조가 바뀌면 다 이렇게 불태워버리는 거야. 전임 왕조 거를. 금나라가 침입할 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거란 대장경이 또 완성이 돼요. 그래서 또 고려로 막 들어왔어. 우리는 지금 고려 대장경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도 만들었죠. 그 뒤에 세계 두 번째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일본은 최근까지도 독자적인 대장경을 만들지 못해서 우리 8만 대장경을 좀 분양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8만 대장경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결국 일제강점기 때 한지를, 조선왕조 실록을 가져갔잖아요. 8만 대장경도 우리가 찍어서 주고 막 그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발행한 대장경은 온전한 대장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장경을 드디어 고려도 만들었다. 불학, 이거는 꼭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모든 삼라만상의 논리 근거거든요. 백과사전인 거야 그게. 반드시 종교적인, 생활은 따로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8만 대장경 안에는 세계 우주 질서의 원리와 그런 것이 들어있는 종합 백과사전인 거죠. 이 사고전서가 뭐냐 하면 중국이 청나라 때 만들죠. 사고전서. 모든 그 당시 중국에서 존재하거나 중국 인접 국가들, 우리 조선이나 뭐 일본이나 심지어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학문에 관계된 책들을 다 집배성한 게 사고전서예요. 사고전서는 한마디로 경, 사, 자, 집, 넷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자나 학술적인 그런 걸 다 가지고 오면은 이게 경에 들어가나 사에 들어가나 자에 들어가나 집에 들어가나 분류를 하는 거야. 사고전서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저걸 영정조 이후에 그렇게 얻으려고 정조 같은 경우는 결국 못 가져왔어요. 온전한 거를. 중국도 저 사고전서를 청나라가 아주 무식한 놈으로 오랑캐로만 생각했는데 저걸 보고 쇼크를 받은 거지, 조선이. 중국에서도 저걸 7군데 보관해요. 우리 조선왕조 실록 나누듯이. 손씨 이제 그걸 우려해서. 그래서 지금 하여튼 중국도 많은 뭐 외침도 있고 내분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상실되고 네 세트가 남아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 하나가 북한에 가 있듯이 중국도 한 질이 대만에 가 있어요. 그 사고전서가. 대만 중앙박물관이지 도서관이지 거기에. 하여튼 이 사고전서인데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거 역사학자가 또 재밌는 분류를 해서 제가 소개합니다. 고려가 불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망했죠.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근데 망했죠. 그 왕조가 망하면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학자가 뭐를 기준으로 봤냐면 불교가 왜 망했느냐. 불교에는 역사가 빠져있대요. 대장경에는 역사가 없대요. 역사가. 히스토리가 없어서 불교는 끝에 망했다. 그럼 유교는 왜 망했느냐. 유교에는 물질운동의 세계가 없다. 과학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망했다. 이건 그 역사학자가 아주 재미있게 해석한 건데, 그래서 불교를 불학으로 봤을 때 유학에 내줬고, 유학은 과학에 자리를 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려 때 대장경을 만들어서 진짜 전성기를 누립니다.
대장경이 생기고부터 스님들이 유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있잖아. 우리가 가진 거에 다 있잖아. 모든 부처님 말씀이. 구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조대장경이 있었지만 그렇게 무참하게 없어지고 다시 제조대장경이 완성이 됐다. 거의 1000년이 됐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나중에 제조대장경은 아직 1000년은 안 됐지만 목판이 그 아주 우수한 그 뭐 바닷물에 담궈서 몇 년을 했다가 뭐 쪄서 말리고 뭐 다시 뭐 약을 바르고 해가지고 해도 1000년 정도를 제 수명으로 본답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한 200년 남짓 남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다시 동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을 동판으로. 200년 안에 지금 목판이 이제 그렇게 오래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시작을 해서, 왜냐 아까 말씀드린 거란의 침입이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력의 힘으로 외침을 막자 이런 얘기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완성을 해서 약 6천여 권의 경판을 만들어서 개성이 때 서울이니까 현화사 뭐 이런 절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팔공산 부인사로 옮겼는데 몽골이 침입하면서 부인사에 있는 대장경을 불태워버렸다. 아까 그놈이 여기 있다고 꼰질러가지고. 일부 뭐 인본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그걸로 찍어낸 거 일부 좀 남아있는 게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든 거죠. 제조대장경이 현재 해인사 8만대장경. 이것은 사실상 고려판 60%, 거란판 30%, 송나라판 10%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뭐 복잡한 얘기는 생략을 하고 그냥 스토리만 쭉 봅시다. 고려 고종 때, 이거 저 강화로 넘어간 그 임금이죠. 제일 오래, 고려에서 가장 오래 한 임금. 81,258판이에요. 면으로는 16만 면 이상. 양쪽으로 찍나봐. 요거 나중에 뒤에서 이제 나와요. 8만대장경은 정확하게 몇 장이냐 그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81,258. 그래서 몽골이 6번을 쳐들어오는데 계속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한 번 쳐들어왔다가 물러가고 또 쳐들어오는 거는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그 전체 기간에서도 평화로운 기간이 있어. 어느 시기에는. 그럴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로. 이때 전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서 강화도 대장경 판당에 보관. 대장경 판당이 어디냐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강화도에 있는 선원사 그 뒤에 부지 넓은 데 있죠. 선원사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랬다 거기에 계속 보관하다가 조선이 개국한 직후에 해인사로 옮겼다는 게 정설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유산에 기록유산과 그 건물유산, 기록유산 두 가지가 다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약 5,200만 자. 아까 552만 자가 아니구나. 5,200만 자 정정하겠습니다. 글자 수로. 근데 180몇 자가 오탈자라니까 어마어마한 거다 그랬죠. 정확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또 삼국시대 이래 승려들의 중국 유학 목적의 겸을 구하러 간 건데 이제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관련해서 우리 청주에서 그 금속활자 세계 최초 이것도 조금 그 무슨 박사죠? 그 프랑스 직지 발견한 여자분 박병선? 그분이 찾아낸 거 아니다 뭐 이런 지금 약간의 저기도 있어요. 직지에 관해서는. 의계는 그 사람이 찾아낸 게 맞는데 직지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라는 거는 이미 프랑스에서 그 옛날에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뭐 또 나오고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쉬워도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된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심지어 직지보다 증도가라고 요거 앞섰다 그런다. 지금 말이 많죠. 글자 몇 자 가지고 지금 막 서로 다투고 있는데 요건 아직 공인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팔만대장경은 정확히 몇 장인가, 그 경판이 찍는 원본 판때기가 몇 장이 맞는가. 해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81,258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설명하기로는 81,137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도된 기사, 신문기사에는 81,366판. 이게 국보인데 국보 지정한 국보에는 81,258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조금씩 달라. 일제가 강점기 때 조사한 게 81,258이에요. 요게 일제가 강점기 때 총독부가 조사한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저거 숫자도 정확하게 공인 안 한 것 같아. 그전에 그냥 8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랬는데 최근에 100년 만에 정확하게 조사했다. 그랬더니 일제가 조사한 81,258보다 94판이 많더라. 이게 최근에 아주 공식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됐다. 81,1352로 94판이 많은데 중요한 건 이 94판 중에 36판이 일제 때 추가로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그걸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또 그게 학자마다 다른 거야. 왜냐하면 나무로 된 거다 보니까 좀 마모되고 훼손되면 다시 한두 개는 만들고 중간에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그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요거 작은 글씨면 제가 내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그냥 참고만 쭉 하셔요. 그래서 현재 공식 기록은 81,352판입니다. 이게 2015년도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팔만대장경이라는 예를 들어서 고려대장경인데 왜 팔만대장경이라 그랬느냐. 고려대장경 또는 제조대장경 다시 만든 거니까 2차 대장경인데 통상 8만 몇 판이에요. 아까 8만 1000, 8만 2000 뭐 이러니까. 근데 그 8만은 숫자가 우연히 8만이기도 하지만 불교나 중국, 인도 이쪽에서는 많은 숫자를 8만이라 그럽니다. 뭐 8만 구암자, 8만 번뇌 뭐 등등.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부처님도 8말, 8발 4대 또는 뭐 8가마 4말 등등 사리가 그것도 84,000 많다는 의미다. 아쇼카가 84,000 탑을 세웠다는 것도 쉬어보니까 84,000개라는 게 아니고 많이 매니매니의 뜻이죠. 매니매니. 노래도 있잖아요. 금강산 12,000봉 8만 구암자. 이거 위기가 2번 있었는데 일본이 사리를 탐내듯이 8만 대장경도 그렇게 끊임없이 노렸고 6.25 때 이거 해인사 가면 이거 서 있죠. 김영환 대령 폭격 거부했잖아요. 실제로 일본도 그 원자탄 3방 떨어졌을 때 그 연합군이 그 나라 교토 이런 건 다 뺐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천년 고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차마 거길 때릴 수는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문화재에 관한 그런 전쟁에서도 예외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이 사람은 폭격하려는데 안 한 거예요. 그 상원사도 그거 있죠? 그 무슨 스님이야? 탄호 스님인가? 아니 무슨 스님이지? 그 스님이 결국 지켜낸 거. 다 철수를 시킨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공비들이 많이 출몰하니까. 그리고 절을 불태워버리라 그래서 놔두면 그거를 쓰잖아.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앉아있을 때가 불을 지르려라 그래가지고 차마 불을 못 지르고 문짝만 태우고 그냥 갔다. 그래서 절이 지켜졌다. 뭐 그런 전설에 가까운 얘기들이 이건 뭐 불과 70년 전 얘기인데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감사 비를 세웠어요. 이건 해인사에서 공군
여기는 대령이 아니라 준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얽힌 스토리입니다. 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그 안에 경전이 1538종류의 경전이 있다. 무슨 경 막 이렇게 권수로 책으로 만들면 6805권인데 매일 하나씩 읽으면 18년이 걸린다.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1년에 해봐야 360권이니까. 그 제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설명했죠. 1조. 지금 신문 보다 보면 툭하면 뭐 몇 조, 5조, 6조 이러는데 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부처님 돌아가신 날부터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지금 1조를 못 쓴다니까요. 매일 100만 원씩. 2567년을 매일 100만 원씩 써도 1조가 안 돼요. 그렇게 큰 돈이야 1조. 한번 컬큘레이터로 계산해 보세요. 100만 곱하기 360 곱하기 2567 1조가 안 돼.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 말은 쉬워서 8만 뭐 이러는데 이거를 함에다가 넣으면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1000, 100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천자부터 시작해서 천지, 현화 이게 남바링을 매기는 방법도 돼요. 그걸 많이 썼어요. 조선도 그 우리 한양 성곽도 천지, 현화 이걸로 블록 공사구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경복궁 뒤에 경복궁 안에 가면 사정전 앞에 그 내탕고 있죠. 내탕고 임금의 사적인 재산을 넣어놓는 창고도 천, 지, 현 이렇게 남바링을 저걸로 한다고요. 그때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면 639함이 되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쓸어 모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솥에 넣고 삶으면 안 되고 조리고 또 조리면 결국 반야신경이 남는다. 그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설명이에요. 반야신경은 뭐냐? 반야가 지혜거든요. 지혜의 핵심 경이야. 그게 반야신경이에요. 근데 요새는 반야신경을 한글로 하거든요. 절에 가면. 왜냐 한자가 어려우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밀다시 요게 약간 리듬을 갖고 계속 암송을 한단 말이죠. 근데 뜻을 몰라. 근데 요게 한글이야. 관자재보살의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막 그런다고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몰라. 어려워요 원래. 근데 제가 아주 핵심 중에서 결정적인 거 하나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걸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내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게 아까 말한 그 구역 신역 구마라집하고 현장이 번역한 그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색적 시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범어를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다가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하면 아주 완벽하다. 그 뒤에가 뭐냐면 수상행식 역부여식 이게 뭐냐면 5원이거든요. 불교에서 5가지. 그게 물질적인 게 색이고 정신적인 게 수상행식이에요. 5가지를 불교에서 얘기를 해. 그래서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 물질인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물질과 허공이 다르지 않고 허공과 물질이 다르지 않다. 요 밑에 수상행식 역부역시는 수상행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5가지를 설명하는데 말은 하나만 한 거야. 색만. 색즉시색 공즉시공 해놓고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수를 해야 돼. 수즉시공 공즉 시수. 어? 또 그 다음에 상을 해야 돼. 상즉시공 또 이렇게 5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한 번만 하고 수상행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해석을 이해를 하고 반야신경을
외우는 사람이 몇 명 되겠나 제 걱정입니다. 제 걱정.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과연 불교 신자도 반야신경을 중얼중얼 잘 외운다고 한들 이거 알고 하겠나. 자, 조금 5분 지났는데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끄겠습니다.